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지난 학기 작년에 봤던 분 같은데, 이번 학기에 제가 맡은 과목은, AI 프로그래밍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38명이 수강 신청을 해주셨고, 원래는 실습실에서 하던 수업이었어요. 근데 실습실 컴퓨터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셔서, 강의실로 옮겼고요. 실습실이 좀 좁아서. 여기 노트북을 가져오시면은 실습을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집에서 실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코드 같은 것들은 다 제공이 되니까 집에 가셔서 실습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수업 진행 방식은 이제 이론 수업이 한 4분의 3 정도 되고 그 이론을 실제로 구현하는 내용이 한 4분의 1 정도 이런 비중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용훈이고요. 로봇학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아이고 잠깐만요. 저는 원래 전공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전공을 했고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연구 관심사는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그다음 피지컬 AI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전부터 했던 거는 이제 오디오하고 스피치 합성, 음성 합성 생성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그다음에 시계열 예측이나 뭐 핀테크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이 있어요. 다양하게 관심사가 좀 넓은 편인데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니까요.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녹화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녹화 영상을 작년에도 좀 일부 올려드렸는데, 내용이 제가 이제 강의 평가를 받아보니까는 최신 내용을 다뤄서 좋긴 한데 너무 어렵다. 라는 내용이 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복습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전 강의를 다 녹화해서 여긴 제 유튜브 채널인데 얼마 전에 개설했어요. 녹화 동영상 올리려고. 여기 들어가셔서 녹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화를 하고 아마 며칠 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사무실은 여기 세빛관 513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아워는 1시 반부터 2시 45분까지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이니까 이때는 그냥 제가 방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예약 없이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요 시간 다음에 제가 대학원 강의가 있어요. 대학원 피지컬 AI라는 대학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수업하기 전이니까 제가 어디 가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때 오시면 되고 다른 시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다른 시간에 오실 수도 있는데 좀 가급적이면 이메일 등으로 예약을 좀 해주시고 오시면 제가 편할 것 같고 그냥 막 찾아오시면은 제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락을 좀 주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셔서 뭐 뭐든지 물어보시면 돼요. 뭐 수업 관련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숙제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생들이죠. 학부생들이니까 리서치 디스커션은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연구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찾아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진로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찾아오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제가 반기는 거는 요거죠. 리서치 인턴십. 연구실에 학부생부생 관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A들은 여기 3명 있죠. 연구실 학생들이고, TA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딩 숙제가 2번 정도 나갈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숫자가 횟수가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줄였습니다. 2번 정도 코딩 숙제가 나가면은 그 숙제를 먼저 점수를 매기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긴 점수를 토대로 제가 한번 코드를 쭉 살펴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코딩 테스트가 있어요. 코딩 테스트에 대한 채점도 조교들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업 관련해서 도움을 줄 텐데, 아마 이 두 가지 일 말고는 조교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교들한테 이제 관련해서 문의를 하면 되는데, 조교들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조교들한테 막 찾아가가지고,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막 괴롭히면 안 되고, 미리 이메일 같은 걸로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예약을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여기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보시고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북인데, 텍스트북은 제가 특별한 텍스트북을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진 않아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텍스트북 이것저것이 다 막 섞여 있습니다. 주로 이제 코딩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중간에 있는 Deep Learning with Pyth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책을 주로 참고를 했고, 좀 초보적인 내용은 여기서도 좀 가져왔어요. 모두의 딥러닝. 그리고 거의 한 7, 80%의 코드는 제가 직접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론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 나와 있는 두 책이 유명한 책이에요. 중간에 있는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는데, 이 책은 그 대학원 수준의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게 어려우실 것 같고, 그 내용을 제가 쉽게 학부 수준에 맞춰서 쉽게 만들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책은 학부 수준이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내가 텍스트북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책들은 생성 모델에서 제가 좀 활용을 했는데, 이 아래에 있는 책이 더 최신 내용을 담고 있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것도 좋은 책이니까 필요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PDF 어베일러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 인터넷에서 다 PDF 파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책에 2판이 나왔는데 PDF는 1판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들입니다. 제가 주차별로 다 적어놨으니까 이 내용들 순서대로 웬만하면 나갈 거고, 바뀔 수 있다고 돼 있긴 한데 거의 앞쪽에서는 바뀌지 않을 거고요. 뒤쪽으로 가면은 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고, 제가 이제 와서 수업을 다 할 겁니다. 월요일, 수요일 날은 외부 일정을 가급적이면 안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수업을 다 할 거고, 여기 요 6주차, 이때는 추석 연휴예요. 월요일하고 수요일이 다 공휴일로 돼 있는데, 원래는 그 공휴일에 녹화 수업을 하게 돼 있죠. 규정상. 네. 근데 이제 두 번을 다 녹화를 해서 하면은 여러분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한 번은 줄여서 한 번만 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되니까 추석이 좀 지나서 시청하셔도 돼요. 대신 여기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청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에요. 학부생이 다루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쉽게 다루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때는 새로운 시도인데 이론 시험 한 번, 그 다음에 코딩 시험 한 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대신 숙제가 두 번으로 줄었어요. 숙제 2개, 이론 시험 2개, 코딩 시험 2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쉽게 하려고 해요. 코딩 시험은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내년 수강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최대한 쉽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9주차부터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9주차부터 내용들이 있고, 여기도 역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쓰고 표시를 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CNN, RNN 공부한 다음에 트랜스포머 나오고, 여기까지는 사실상 요즘에 거의 필수 내용이죠. 트랜스포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 실습 한번 한 다음에, 이 뒷부분이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주로 이제 생성 모델들인데, 이 부분을 그래도 난이도가 이 정도로는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단계 그 내용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성 모델 좀 심화된 내용들도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AI 하려면 피지컬 AI가 뭐냐면은 결국은 액션 시퀀스를 생성하는 생성 모델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소개만 하고 거의 끝나는 수준이긴 한데요. 달리하고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중에서 달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델 그런 것들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리튼 테스트가 있고요. 코딩 테스트가 있어요. 두 개를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무슨 그 사전 지식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론을 다 구현을 해볼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파이썬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작년까지는 제가 파이썬을 학기 초에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3주 정도 하고 나면은 이론을 할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파이썬은 아예 이제 없앴고요. 대신 여기 넘파리하고 판다스에 대한 거는 제가 작년에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추석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추석 때 이제 녹화 동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서 그 두 개를 아까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뭐 9월 중에 수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좋은 강의 영상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하셔도 좋고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은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이렇게 고급 프로그래밍 기술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보적인 수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학은 필수인데 저희가 이제 딥러닝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딥러닝에서 꼭 필요한 수학은 여기 나와 있는 미적분학, 그 다음에 확률 통계 이론, 그리고 선형대 수학 이런 게 이제 많이 사용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미적분학은 그냥 미적분학이 아니라 벡터 캘큘러스예요. 벡터 함수를 미분 적분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미적분학은 제가 필요는 하지만 고등학교 수준에 있는 내용만 알면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만 좀 나오고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발췌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선형대수도 마찬가지예요. 선형대수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선형대수를 다 알고 이 수업을 들어라 그러면 선형대수 공부하다 진이 다 빠지겠죠. 그래서 선형대수는 하고 요 확률 통계는 제가 다음 수업 렉처 2에서 75분 동안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필요한 수학만 뽑아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되고 그 내용을 꼭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수업을 잘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때 꼭 들어오셔서 수업 들으시고 복습도 해주시고 좋겠습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선형대수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선형대수 학 중에서 굉장히 앞쪽에 있는 내용들만 잘 이해해도 수업을 따라오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렉처 2에서 수업을 할 거고요. 미적분학은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우선 출석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까도 바빴죠? 녹화 이제 해야 되고, 출석도 불러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업 시작해서 하면은 수업이 거의 한 5분 이상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출석은 미리 여러분들이 3분 전에, 수업 시작하기 3분 전에 들어와서 착석을 해주시고, 제가 이거 QR코드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출석을 다 해주세요. 제가 부를 시간이 없습니다. 출석을. 우리가 완료를 하도록 하겠고, 부득이하게 QR코드로 출석 체크가 안 되신 분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일괄적으로 출석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은 정각에 시작합니다. 수업
시작하는 그 시간에. 자, 그리고 숙제는 2번 나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숙제를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숙제는 이제 코딩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드를 짜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챗GPT나 코파일럿, 기터 코파일럿 같은 걸로 생성형 자동 코딩 생성 AI를 써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한번 리뷰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챗GPT에 밀어놓고서는 숙제 내용 집어넣고 짜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늘진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생성형 AI는 많이 사용을 하세요. 많이 사용할수록 실력이 느니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거기에 의존하지는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숙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쉽게 수업 내용을 그냥 파악하는 수준으로 낼 거예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튼 테스트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거고 클로즈드 북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가 있는데 코딩 테스트는 오픈북, 오픈 리소스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필요한 거 다 검색해서 코딩을 하면 되는데 단 한 가지 제약은 여기 코드 제너레이션 툴을 사용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코드 제너레이션 툴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 이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조교들이 모니터링 할 겁니다. 지금 아까 조교 3명이었는데 실제로 코딩 테스트 할 때는 한 6명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8명 정도를 이렇게 감시하는 식으로 코딩 테스트를 관리를 할 거니까 규정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숙제할 때도 너무 생성 AI에 모든 걸 다 맡겨가지고는 이 테스트를 잘 볼 수 없겠죠?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 그레이드는 제가 이제 성적 산출을 해서 점수를 공지를 할 텐데, 공지를 하고 나면은 이제 P를 A로 올려주세요. 또 A0인데 A 플러스를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항상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요구에는 제가 응하지 않아요. 이메일 보내면 답을 하진 않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채점 결과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채점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채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 그레이드를 가지고 점수가 다 나왔는데 이걸 올려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되고요. 대신 이제 낮춰달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낮춰달라는 건 제가 다 낮춰줘요. F 주세요. B0인데 D 주세요.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낮춰달라는 건 제가 해주니까 그런 것만 제가 명예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그대로 따를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공지한 대로만 알아주시면 되고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홈워크가 2번 나간다고 했고요. 10월 1일에 한 번, 11월 17일에 한 번이고요. 10월 1일이 추석이 좀 껴있어서 기간은 2주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숙제는 11월 17일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각각 10분씩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리튼 테스트가 20점, 코딩 테스트가 15%, 20%, 15%. 그 다음에 기말도 마찬가지예요. 20%, 15%. 그러면 이게 합쳐서 70%죠. 80, 90이고 나머지 이제 10%가 출석입니다. 출석인데 출석은 한 번 출석 안 할 때마다 2%씩 감점이고요. 5번 결석하게 되면은 10%가 다 감점이 돼요. 이거 점수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총점을 100점으로 만들 거니까 그럼 2점씩 감점되다가 이제 6번 결석하게 되면은 F입니다. F. 그래서 출석도 중요하니까 잘 짚어주시고요. 공결은 출석으로 쳐요. 공결은 출석으로 치는데 공결을 해서 기말고사를 안 보거나 중간고사를 안 보거나 그러면은 그건 0점입니다. 출석만 인정이 되는 거고 점수는 0점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직접 오셔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뭐, 원격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러 그레이드는, 그러니까 A나 B 같은 이런 그레이드는 학교에서 규정된 그 규정이 있죠. 뭐, 요즘에 좀 올라갔다고는 하든, 좋아졌다고는 하던데, A를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있죠. B를 줄 수 있는 상한선이 있고, 그 상한선에 저는 다 맞춰드립니다. 최대한으로 맞춰드리는데, 제로하고 플러스고, 그거는 5대5 정도로 보통 해요. 근데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좀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같은 6대4도 될 수 있고요. 좀 못하는 것 같은 4대6도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때 좀 달라지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강의들도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CS231N이라고 하는 건 되게 유명한 강의예요. 스탠포드의 페이페일리 교수님이 2017년도에 이제 아마 처음 강의가 2017년 같은데, 그 강의 동영상이 지금도 다 있습니다. 동영상 좀 오래되긴 했는데 워낙 좋아서 지금도 많이 보는 동영상이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강의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요 강의는 이제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에서 수업을 하는 강의고요. 거의 이 강의를 그대로 좀 확장한 형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저스틴 존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원래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페이페일리 교수님 아래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그때 조교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또 일부 강의도 하기도 했었어요. 이분이. 저스틴 존슨이. 그래서 이 강의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이 강의를 완전히 다 듣진 않았는데,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쪽에. 내용이 되게 좋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울대 이준석 교수님 유튜브에 영상 다 올려놓으셨어요. 두 강의가, 더 강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강의도 좋은 강의고요. 기본적으로 CS231N 요걸 토대로 하고 있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옛날 내용에서 멈춰 있죠. 그리고 최신 강의 동영상들은 올라와 있지가 않습니다. 일부만 올라와 있거나. 네. 이건 좀 최신 내용도 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최신 내용은 아니고 한 2000년대 초반, 아니 2020년대 초반, 2020년, 21년 그 정도 강의 내용까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올려놓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수업은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업은 마지막 수업은 대학원 수업이에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업이라서 난이도가 아무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수강하기에는. 네, 그리고 이 두 강의들도요, 그 고학년 수준의 강의입니다. 학부 고학년하고 대학원생도 열려있는 강의. 대학원생도 와서 들어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강의 안내해 보니까. 이런 강의들을 좀 토대로 해서 저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이제 수업 관련한 내용 안내였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그 다음 머신러닝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인데 이게 지금 원래 2학년 2학기 과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수강하지 않고 먼저 이걸 수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도 내년에는 저희가 교과 과정을 좀 개편을 조금 마이너하게 할 건데 제가 하는 수업이 아마도 3학년 수업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피지컬 AI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생기는데 그거를 제가 맡아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강의를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하여튼 2학년이고 제가 난이도는 2학년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맞춰서 할 겁니다. 자, 우리 AI가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바꿔놨죠. 여러분들 아직 20대 초반이실 텐데 AI가 어떤 시절을 겪어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어렸을 때겠지만 네. 지금 AI가 없는 거를 상상하실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켰는데 인터넷 접속은 되는데 AI를 못 써. 이거 굉장히 답답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경우가 이제 예전에 컴퓨터는 있는데 인터넷 접속이 안 되면 그 컴퓨터 쓸모없는 컴퓨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놨는데 AI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바꾸고 있죠. 이미 많이 바꿔놨는데, 자, 그러면 그런 어떻게 보면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최근에만 있었던 거냐? 그건 아니겠죠. 물론 이제 뭐 중세 시대 이럴 때는 거의 뭐 100년이 지나도 거의 비슷한 삶의 패턴을 아마 가졌을 건데, 이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이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빠르게 기술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1859년도하고 1860년도 사진이 이 당시에는 뭐 사진기는 있었겠지만 사진이 많지는 않으니까 뭐 제가 달리를 가지고 그 그림을 생성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1859년도는 여러분들이 불을 켜기 위해서 이 고래 기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래 기름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고래를 잡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래 사냥이 굉장히 큰 산업의 축이었고 고래 기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1860년도에 이 석유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석유가 뭐 땅을 막 깊이 파서 채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위에만 쉽게 구하는 경우도 있죠. 석유를. 그렇게 석유를 채취해서 불을 붙이니까 훨씬 채취도 편하고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고. 그래서 케로신이 여기에서 이제 석유예요. 등유 램프가 속도로 보급이 돼요. 그러면 고래 사냥 계속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됐겠지만 지금은 고래 잡아가지고 우리가 뭐 거기서 자원을 얻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859년부터 6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1906년하고 1907년 사진인데 이 왼쪽이 1906년이고요. 오른쪽이 1907년이에요. 자, 무슨 차이가 보이나요? 사진에서. 맨하탄 사진입니다. 무슨 차이가 보여요? 뚫어지게 쳐다보면 차이가 보이는데 이 왼쪽은 여기 지금 전부 다 마차들이에요. 마차들이고 말들이 지금 끌고 있어요. 전차들도 일부 있긴 있지만 많진 않죠. 근데 여기는 어떻죠? 마차가 여기 한 대밖에 안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차가 한 대 정도밖에 안 보이고 전부 다 자동차죠.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당시에도 빠르게 이렇게 막 좋은 게 있으면은 빠르게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1990년하고 지금 35년 전이죠. 35년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이제 1990년대에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디 해외에 나가서 이 길을 찾아서 어디를 목적지를 가려면은 지도를 봐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운전하면서 지도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지도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알려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다 해주죠. 이런 거 겪어보신 사람은 없죠, 여기.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요거 메모지가 막 붙어 있어요. 메모지. 뭐 응답하라 뭐 이런데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메모지가 저는 이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메모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메모지가 무슨 메모냐면 대부분의 메모 내용들이 뭐 이제 유명한 서점들이 있습니다. 신촌에 가면 오늘의 책, 어디 가면 뭐 어떤 게시판 같은 거는 이제 운영하는 어떤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기 가시면은 우리 1차 끝나고 2차 어디로 옮기니까 글로 그냥 무슨 동아리, 코딩 동아리인데 우리 2차에 맥주집 어디로 갔습니다. 가니까 글로 가라는 게 여기다 붙여놓은. 왜냐면 직접 사람한테 안내할 방법이 없죠.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그렇다고 얘기해 놓을 수 없잖아요. 식당 주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식당을 또 모를 수도 있고요. 어떤 식당에서 모였는지조차도. 그러면은 무작정 여기를 가는 거예요. 가면은 동아리에 누군가가 이거를 붙여놨을 거예요. 찾아가면 됩니다. 지금은 카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즉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막 변화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죠? AI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중이죠. AI가 이제 필수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제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AI는 상식으로 알아둬야 되는 수준이 됐습니다. 자, AI라는 게 있는데 AI가 이런 큰 범위를 갖고 있으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AI의 어떻게 보면 서브셋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관찰된 데이터에 수학적인 모델을 적합시키는 이러한 방법이 머신러닝입니다. 데이터들을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수학 모형을 찾는 거예요. 수학 모형. 수학적인 모형을 보통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키를 쟀어요. 키를 쟀는데 여러분들의 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수학 모형. 뭐 가우시안 분포 같은 모형을 찾을 수 있겠죠.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이고 이 분포의 곡선은 가우시안을 따른다. 이런 거를 수학 모형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데이터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수학 모형을 찾는 거예요. 그럼 수학 모형을 얻게 되면은 제가 또 반대로 키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반대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수학적인 모델의 데이터를 적합시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머신러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고 하는 거, 지도학습이라고 부르죠.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언슈퍼바이스드 러닝,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강화학습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강화학습은 조금 출제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강화학습 내용은 제가 이 수업 시간에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주로 슈퍼바이즈 러닝하고 한 슈퍼바이즈 러닝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뭐 여기에 다 걸쳐 있어요. 걸쳐 있는데 딥러닝이 머신러닝보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딥러닝은 머신러닝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관찰된 데이터에 수학적인 모형이 아니라 신경망 모델을 적합시키는 거예요. 근데 신경망 모델도 사실은 수학적인 모형이긴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수학적인 모형이긴 한데 그 신경망을 적합시키는 방식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딥러닝을 공부를 할 겁니다. 머신러닝은 수업이 따로 있죠. 보통 기계학습 수업이 있어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엔 좀 바뀌긴 하는데 기계학습이 아마 좀 앞으로 가고 제가 그 다음에 요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머신러닝부터 간단하게 제가 역사를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우리가 기원을 이제 어디까지 따라가 볼 수 있냐면은 아서 리 세뮤얼이라고 하시는 분, 이분을 보통 기계학습의 인공지능의 선구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분이 이제 오셀로 같은 게임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요 당시에 요 게임을 하는 게임을 사람이 직접 이제 착점할 곳을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착점할 곳을 찾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내가 착점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착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이건 이제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을 하셨고 이 연구가 이제 이 기계학습의 어떻게 보면 효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메모를 남겨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블라드미르 맵닉 교수님이 계시는데 아직 생존해 계시고 이분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저술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Statistical Learning Theory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기여를 하셨냐면
요거는 이제 Statistical Learning Theory의 아버지다라고 불러요. 근데 Statistical Learning Theory가 실제적으로 머신러닝이에요. 현재 머신러닝. 통계적 머신러닝이고요. 요 통계적 머신러닝의 이론을 집대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물리학에서의 아인슈타인 같은 이론적으로 물리학을 이렇게 잘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뱀닉 교수님도 머신러닝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잘 다져 놓으셨어요. 그래서 요 시대 이전에 또 역시 머신러닝이 있었죠. 당연히 있었는데 그 당시에 머신러닝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휴리스틱했어요. 그때마다 문제풀이가 달라. 방식이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고 막 체계가 없어요. 특별한 체계 없이 그 주어진 문제에 맞는 어떤 일종의 그냥 거기에 특화된 해결책 이런 형태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연구가 이제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겠죠. 이번에 업적이 많은데 대표적인 업적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딥러닝이 나오기 직전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던 모델이에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고 여러 가지 업적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또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도 마련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모르실 텐데 기존의 AI는 심볼릭 AI라고 보통 불러요. 스태티스티컬 러닝 시어리 말고 그 이전에 나온 AI들은 심볼릭 AI라고 부르고 아마 전문가 시스템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데 전문가 시스템, 퍼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이런 심볼릭 AI입니다. 옛날에 나온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절시키고 통계적 학습 이론을 확립해서 기계학습의 이론적인 토대를 만드십니다. 러시아 아마 우즈베키스탄인가요? 거기 계시던 분인데 아마 미국에서 오래전에 스카웃을 해서 미국으로 아마 모셔간 분일 거예요. 알고 있고 지금은 아마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좀 많이 존경을 해서 제가 강의도 한번 유튜브에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80대 하신 강의라서 막 이렇게 에너지가 있진 않더라고요. 듣기가 좀 편하진 않는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여기 나와 있는 이 책 자체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 방에 있는데 이 책은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수학적인 표기법들도 다 유행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좀 현재 유행하는 형태의 표기법이 아니고요. 당시에 옛날의 표기법이라서. 그래서 요거 말고 케빈 머피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기계학습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통 많이 보니까 기계학습 관심 있으신 분들은 케빈 머피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럴넷인데요. 뉴럴넷은 1943년도에 맥컬러하고 피츠, 그 사람이 이제 피츠인데요. 피츠가 뉴런이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뉴런은 뭐냐면은 최초의 계산 모델이죠. 계산 모델이에요. 실제 기계는 아니고요. 컴퓨테이셔널 모델이고 입력이 막 들어가죠. X1, X2, X3. 이 입력들은 0 아니면 1이에요. 디지털 논리회로처럼 구현을 하려고 한 거고 0 아니면 1을 받아서 얘가 출력을 0을 내거나 1을 내요.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은 0이 나갈 수 있고요. 어떠한 조합에 의하면 1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출력이. 이러한 장치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뉴런이라고 했고 이건 이제 기계 장치가 아니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신 분은 여기 프랭크 로산블럿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실제로 구현을 했죠. 장치 이름을 퍼셉트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퍼셉트론이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고 있죠. 1957년도에 이제 나왔고, 요거는 뉴럴넷인데요. 뉴런을 만들었기 때문에 뉴럴넷이라고 부르죠. 뉴럴넷인데, 보시면 입력이 이렇게 있죠. X1부터 Xn까지 입력이 있고요. 입력에 가중치들이 곱해지죠. 여기 곱셈입니다. W1부터 WM까지. 각각에 대해서 가중치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입력 데이터랑은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하나 있죠. 모델이 그냥 갖고 있는,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입력이 하나 있어요. W0를 곱해요. 그래서 요거는 모델을 설계하는 사람이 데이터랑 상관없이 모델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가중 협의되죠. 시그마가 이제 합치는 거니까. 그래서 웨이티드 썸을 만들고요. 그 웨이티드 썸을 여기 함수에 통과시켜요. 그래서 여기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저 함수의 모습이. 그래서 어떨 때는 1이 나가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1이 나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출력을 관찰을 해서 출력의 실제 내가 원하는 출력이 있고 모델이 낸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출력의 차이를 이제 에러라고 하고 에러를 이 모델에 줘서 이 고중치들을 교정을 시키는 겁니다. 에러를 좀 적도록 하기 위해서 고중치를 교정해주는 이런 장치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게 퍼센트론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아마 렉처 4 정도, 5 정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 겁니다. 예, 요거는 그 프랭크 로젠블러 상이 있어요. 요분이 이제 워낙 그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한테 주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40대 초반에. 그리고 이제 어델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퍼센트론을 조금 더 발전시킨 거고 여기 차이라고 하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오브젝티브 펑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범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퍼센트론은 실제적으로는 요 어델라인 계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튜링상은 뭐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노벨상처럼 인정받는 상입니다. 튜링 어워드를 요 세 분이 받으셨어요. 뉴럴넷에 대한 공로로, 딥러닝에 대한 공로로 요 세 분이 받으셨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요분, 요슈아 벤지오. 이분은 한국에 여러 번 오셨고, 삼성에서 많이 초청을 해서 여러 번 오셨고, 그, 이론적으로 굉장히 그 탄탄한 그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뭐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를 많이 쓰죠. 딥러닝 프레임워크로. 그거에 이제 전신이 뭐가 있냐면, 시아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아노를 이분 연구실에서 만드셨고요. 이게 결국은 이분 연구실에서는 그걸로 많이 이제 취업을 해서 우리의 텐서플로우에 좀 간접적으로 많이 줬습니다. 말에. 그리고 뭐 텐션 메커니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겐 쪽에도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RNN 계통에 많은 기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신 분은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시죠. 그분은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의 교수님이시고 구글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아마 구글에서 이제 나오셨을 거예요. 작년인가 나오신 것 같고 이분도 정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여기 두 분보다는 조금 연세가 좀 더 많으세요. 한 10년 이상 많으신데 이분이 한 역할은 정말 큽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정말 곳곳에서 이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그 성과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백프로파게이션, 렐브 액티베이션 함수, 알렉스넥 뭐 이런 것들 많이 기여를 하셨고요. 여러 가지 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든지 최신 그 모델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얀 루픈 교수님은 지금 메타 AI의 그 수장국 계시죠. 페이스북 AI, 메타 AI 수장이고 CNN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고 엠리스 데이터셋도 이분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딥러닝 분야에서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은 좀 이론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하면 얀 루픈 교수님은 실질적인 성과를 되게 중요시하시는 분이셨죠. 딥러닝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작년에 이제 제가 AI 프로그래밍 수업을 할 때는 요 상을 못 받으셨는데 발표가 안 돼서 이제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에 노벨상을 받았죠.
AI 연구자들이. 그래서 여기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은 여기 데미스 하사비스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전에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바둑둘 때 구글 딥마인드의 요 사람이 대표잖아요. 수장이잖아요. 요분이 이제 오셔서 인터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요분이 이제 알파폴드 2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노벨상도 이제 AI 연구자들이 받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AI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풀었죠. 비전이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쪽은 이미 거의 정말 AI가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아직 좀 AI가 잘 못하는 곳이 있어요. 뭐냐면은 화학, 생물학 그런 쪽에 신약 개발을 지금 AI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성과물이 나오기 전입니다. 근데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AI가 전부 다 이 바이오메디컬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분야가 이건 이제 중국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인데 핀테크 쪽. 여러분들 그 주가 예측, 코인 가격 예측 이런 것들 AI가 그렇게 아직까지 잘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 두 가지 분야가 상당히 지금 큰 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오메디컬, 중국은 핀테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요즘에 나오는 피지컬 AI 분야도 있죠. 아마 3개 정도가 가장 큰 AI가 풀어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 딥러닝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죠. 자, 딥러닝은 여러분들 지금 AI의 그냥 대명사예요. 딥러닝이라고 그냥 부르죠. 사실 딥러닝 이외의 머신러닝 기법은 지금 사용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자, 그럼 다 무조건 딥러닝인데 왜 딥러닝만 머신러닝에서 살아남게 됐느냐? 그러면은 당연히 특출한 성능 때문에 그렇겠죠. 네. 처음에는 이제 이미지 분류에서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냈어요. 그러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 멀티모달 AI,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모달리티가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텍스트, 음성, 비디오 이런 것들이 각각이 모달리티인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반응할 수 있는 AI가 멀티모달 AI예요. 텍스트를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만들든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하죠. 지금 비전 랭귀지 모델이 대표적이죠. 잘하고요. 생성형 AI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시스템 이런 쪽에서 기존보다 월등한 성과를 냅니다. 그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모델의 성능이 따라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올라가다가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딥러닝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같이 성능이 좋아지죠. 그래서 딥러닝이 이런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러닝이 사실상 대세고요. 그래서 딥러닝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당연히 데이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케글이라든지 YEEE 데이터 포트, 깃허브, 우리나라 데이터는 AI 허브 이런 데 가면은 데이터들이 많이 이제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데이터 셋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훈련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죠. 숙제도 조금 나을 거예요. 관련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할 텐데, 우리 요즘에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시총 1위가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GPU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빠른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큰 모델, 큰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A100 이거 저희 과에서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H100, H200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그래픽 카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버에 내장시켜서만 팝니다. 우리 보통 4090, 5090 이런 그래픽 카드는 우리가 직접 사잖아요. 근데 용산도 가보면 사가지고 컴퓨터에 끼잖아요. 그렇게 팔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서버로 구성해서 엔비디아에서 직접 그냥 서버 통째로 팝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을 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데이터셋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계속 만나게 될 그 주인공입니다. 데이터셋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방대한 데이터셋을 수업 시간에 다루긴 어렵겠죠. 그래서 좀 가벼운 데이터셋을, 무게가 가벼운 데이터셋, 크기가 작은 데이터셋을 다루게 될 텐데, 자, 일단 어쨌든 데이터셋을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여기 제가 중요한 말을 하나 적어놨죠? 뭐라고 적어놨나요? Learn from data and generalize to unseen data죠. 데이터로부터 배우고 내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 일반화를 시켜라 라는 거죠. 자,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내는 모델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하게 되면은 틀려, 모델이. 그러면 그 모델이 좋은 모델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AI 모델이 그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지 못한 데이터에도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잘 적용시켜서 성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이만큼 있으면요.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걸 다 훈련에다 쓰지 않고요. 여기를 잘라요. 일부를. 그래서 여기를 테스트셋으로 떼놓습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떼놓는 거예요. 테스트셋은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요. 절대로 훈련에 사용하면 안 돼요. 열어는 볼 수 있겠죠. 테스트셋이 잘 분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셋을 그냥 열어는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내가 학습에 쓰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뭐에 비유하냐면은 수능 시험에 비유해요. 문제집을 이제 가지고 수능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우리가 수능 시험을 알고 나서 수능 시험이 다 문제집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집을 풀면 수능 100점 받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떼놔야 됩니다. 떼놔야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써놨는데 학습에 사용하지 말라 그러면 당연히 안 쓰지만 간혹 여러분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모델 셀렉션에도 쓰시면 안 됩니다. 모델 셀렉션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내가 문제집을 푸는데 수능 시험용으로 딱 떼놨어. 내가 이거 보지 않을 거야. 그럼 이제 나머지 그러면 그 문제집을 열심히 풀면 내가 수능 공부가 잘 될까요? 내가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상태로 수능을 보면 몇 점 나올지 이거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지금 모의고사를 봐야 되죠. 그래서 모의고사용으로다가 밸리데이션 셋을 또 떼놨어. 그래서 실제로 훈련에 사용되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부분만 모델 훈련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모델 훈련에는 이 파란색 부분만 가지고 파란색 부분만 문제를 푸는 거고요. 다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기적으로 여기 이만큼을 이용해서 나를 평가해요. 내 모델을. 그럼 대략적으로 몇 점이 나올지가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반복해서 풀어요. 그러면 또 몇 점이 나올지가 나오고.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풉니다.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복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잘 풀겠죠. 내가 여러 번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풀면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점 틀릴 확률이 높아지죠, 나중에는. 그 문제만 알게 되니까. 그 문제에 너무 오버핏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션 셋은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학습을 종료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보통 사용이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세요. 데이터가 있으면 train, validation, test 이렇게 데이터를 스플리팅을 한다. 그래서 보통 8대 1대1 또는 6대 2대2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데이터를 확 잘라버리는 이러한 방식. 요거를 홀드아웃 메소드라고 불러요. 홀드아웃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할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죠? 여기에 어떤 테스트 셋이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성능이 좀 많이 좌우가 될 수 있겠죠.
하필 테스트 셋이 되게 쉬운 것만 들어가 있어요. 또는 너무 어려운 것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훈련에서 모의고사 본 거에 대해서 테스트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내가 모의고사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 잘린 부분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워낙 방대하면 이렇게 그냥 잘라도 적당히 섞여 있을 테니까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그래도 이게 뭐가 잘렸냐에 따라서 성능이 좀 크게 좌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K-fold cross validation. 모의고사를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곳에서 문제를 잘라서 봐요.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평가받아보고, 이 부분 가지고 평가받아보고, 이 부분 가지고 평가받아보고, 그 K번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중에서 여기에만 특별히 존재하는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여기도 평가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해서 평균 낼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델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모델을 평가할 때 쓰는 방식이고, 요거를 모델을 선택할 때 쓰는 방식은 아닙니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모델의 성능이 과연 최종적으로 얼마가 나올 것인지 정말 내가 평가를 받아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의고사를 본 거기 때문에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셋이에요. 그렇죠? 훈련은 이것만 가지고 한 겁니다. 파란색만 가지고. 그럼 이거 아깝잖아요. 모의고사 다 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들도 훈련 데이터로 넣어서 다시 리트레인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선택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선택사항입니다. 자, 요거를 K기업 교차 검증이라고 하고 아마 기계학습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딥러닝에서는 K기업 교차 검증은 하진 않습니다. 웬만해서. 그 다음에 외부에 만약에 테스트 셋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굳이 테스트 셋을 이렇게 찾아놓을 필요 없겠죠. 내가 진짜 수능 시험을 봐요. 근데 수능 문제는 저한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즉 테스트 셋이 외부에 별도로 있는 거죠. 내가 확보한 데이터가 아니라 외부에 별도로 있으면 내가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요만큼만 모의고사용을 남겨놓고 훈련을 시키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보통 합니다. 내가 무슨 대회에 출전을 할 거야.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 이만큼 확보하고 있어요. 대회에서 평가 데이터는 공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트에 모델을 올리면 얘가 평가를 해줄 거라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의고사만 열심히 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 제일 높게 나온 모델 가지고 가서 평가받으면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오버피팅, 언더피팅 들어보셨나요? 오버피팅은 뭐죠? 피팅은 여러분들이 그 옷가게에 가면은, 옷 사러 가면은 피팅룸이 있죠. 피팅룸에 가서 뭐해요? 옷을 입어보죠. 그래서 옷이 나한테 잘 맞는지 체크하잖아요. 옷이 너무 헐렁헐렁하면 그건 뭘까요? 언더피팅입니다. 옷이 너무 타이트하게 맞아가지고 나의 신체 굴곡이 들어가는 그건 오버피팅이죠. 피팅을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 이 기계학습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오버피팅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옷이 나한테는 타이트하게 잘 맞지만 나하고 체형이 조금 비슷한 다른 사람한테 입히면은 틀리겠죠. 많이 못 입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헐렁헐렁한 옷을 구입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입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몸이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는 않죠. 잘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적당한 피팅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언더피팅 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내가 데이터가 이렇게 똑같은 데이터 분포를 갖고 있는데요. 똑같은 분포에 여기에다가 내가 1차함수는 y는 ax 더하기 b니까 내가 정해진 파라미터는 a하고 b 두 개밖에 없잖아요. 1차 함수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피팅을 시키려고 해요. 그럼 직선밖에 못 그리기 때문에 이 직선하고의 요 차이가 오차인데 오차들이 굉장히 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오버피팅을 시켰어요. 이렇게.
얘는 점들을 다 이어줬어요. 이거는 몇 차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30차 함수 썼다고 칩시다. 그럼 파라미터를 31개 갖고 있는 함수예요. 31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함수를 가지고 피팅을 하게 되면은, 뭐 피팅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을까요? 틀릴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지금까지도 다 표현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특별히 이 데이터 셋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데이터까지도 다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성능을 낼 수는 없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적당한 모델이 필요해요. 옵티멀 모델이. 그래서 일반화가 가장 잘 된 상태예요. 이게 언더핏, 오버핏.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중간 지점. 이런 선을, 이런 점선을 찾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뭘 통해서 찾아요?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로부터 배워서 이러한 점선을 잘 그려주게 되면은 이러한 점선은 새로운 데이터가 측정돼서 들어왔을 때 이 점선이 그래도 잘 맞출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언더핏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지 않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모델이 너무 심플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델이 데이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심플해요. 그러면 요거는 언더핏이고요. 모델이 너무 복잡해요. 파라미터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단순한 데이터에 적용하게 되면 그건 오버핏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봤는데 여기 보면 침대가 하나 보이시죠? 자, 저 침대는 오버피팅이 된 침대죠. 누구에게 오버피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잠자는 사람을 조사해서 사람이 잠을 이렇게 자니까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들면은 가장 비용 절감되고 이 사람이 잠을 자는데 방해가 안 되는 매트리스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런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팔면 팔릴까요? 안 팔리죠. 왜 그러죠? 언시인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언시인 데이터잖아요. 언시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많이 틀리겠죠.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침대를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들면 또 매트리스도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큰 침대가 비싸긴 한데 오버피팅된 그림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데이터들이 빨강색하고 파란색이 잘 구분될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제 그리고 싶어요. 제가 그리고 싶은데 완벽한 디시전 바운더리는 여기 녹색입니다. 그렇죠. 녹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디시전 바운더리죠. 그렇죠. 이렇게 생겼죠. 근데 그럼 내가 오버피팅을 이렇게 시켰어요. 녹색처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는 기존에 조사된 데이터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빨간색은 되게 특이한 놈이잖아요. 여기 들어와 있는 빨간색은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쪽에는 파란 점들이 찍힐 거예요. 그러면 파란 점이 여기 찍혀있는 파란 점은 잘못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검정으로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게 더 좋은 디시전 바운더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성능을 더 잡을 수 있는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딥러닝은 데이터로부터 배우긴 배우는데 언시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모델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낸 모델을 찾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하학습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 학기 동안 할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하나 보여줄 텐데 제가 한 얘기죠. 언시인 데이터에 대해서. 언시인 데이터는 테스트 데이터예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성능을 잘 내는 모델을 찾는 게 일반적인 목표가 되겠고요. 그러면 모델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가로축은 학습 반복 횟수예요. 데이터가 있으면은, 데이터가 있어서 10,000개가 있어, 데이터 포인트가. 그럼 10,000개를 제가 한번 쫙 풀어봐요, 문제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풀어요. 또 풀어요. 반복해서 풀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반복해서 문제를 계속 풀게 되는데, 반복한 횟수가 가로축입니다.
그걸 보통 입폭이라고 불러요. 에포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반복 횟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한국어로. 반복해서 푸는데 이 로스는 뭐냐면은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과의 차이.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풀수록 어떻게 될까요? 트레이닝 로스는, 트레이닝 에러는 줄어들겠죠. 문제집 계속 반복해서 푸니까 아까처럼 계속 누구 피팅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정말 데이터를 양쪽을 구분할 수 있는 선을 점점 찾겠죠, 반복하면. 예. 그래서 에러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건 계속 낮아지게 돼요. 물론 중간에 출렁출렁 거리긴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낮아집니다. 근데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점점 오버피팅이 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모델이 막 배울 때는 같이 내려가겠죠. 점점 이제 데이터하고 맞는 선을 찾으니까 성능이 좋아지는데 로스가 낮아지는 건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에러가 커집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테스트에 대한 커브는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면 어디서 학습을 중단하는 게 좋겠어요? 이 문제집을 몇 번 반복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서 중단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테스트 성능을 가장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문제집 한 번 풀었어요. 엄청난 분량의 문제집 한 번 풀었어요. 그거 가지고 수능 보면 좀 더 안 나오겠죠? 2번 정도 풀었어요. 괜찮아. 3번, 4번. 근데 20번 풀었어. 그러면은 그 문제에 내가 매몰되겠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잘 틀릴 수 있겠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반복을 해야 돼요. 적당한 시점에서 학습을 종료해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종료를 하는데 요거를 이제 모델 선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테스트가 사실은 이거는 수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밸리에이션,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해요. 모의고사용 가지고 아까 노란색으로 분리했던 거 가지고 하게 되는데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학습 한번 하고 평가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 에폭에서 학습 한번 해보고 그거 가지고 평가 한번 받아보고 사실은 이 연속선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다 점들입니다. 반복 횟수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 2번, 3번, 4번이잖아요. 점으로 딱딱딱 찍히죠. 그래서 학습하고 테스트, 모의고사하고 학습하고 밸리데이션 셋 넣어서 평가받아보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학습을 10번 했는데 이때 모의고사 점수 얼마 나오고 11번 했더니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처음엔 잘 모르니까 몇 번 더 반복해 해봐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보니까 내가 이 10번 반복했던 모델이 그때 배웠던 파라미터가 가장 좋은 모델이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모델을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그걸 불러다 쓰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제너럴라이제이션 캡이라고 합니다. 일반화를 했을 때 틀릴 수 있는 그 갭을 얘기하는 거, 차이를 얘기할게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하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 우리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 거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초반에 많이 다루고 후반부에는 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요거는 뭐냐면 두 개의 차이는 여기 색깔로 구분되어 있죠. 레이블이 붙어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느냐 레이블이 없는 걸 가지고 학습을 하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그림만 보게 되면 여기 고양이, 개, 또 다른 개인가요? 네, 개가 있죠. 자, 이게 고양이, 개라고 하는 레이블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레이블 없이 그냥 고양이하고 개 사진만 그냥 막 모델에 집어넣는 게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시키게 되면은 이게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명시적으로 모델이 분류해서 답을 내줄 수 있겠죠. 사진 집어넣으면 고양이인지 개인지를 딱딱딱 답을 말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레이블 지정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하고 개가 분명히 사진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구분은 해줄 수 있겠죠. 분류는. 예, 그런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겠죠. 네. 이게 슈퍼바이즈 러닝과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미리 3분 전에 오셔서 출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